독립언론 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주간 울산콕콕 2부 순서는 울산노동역사관 배문석 사무국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혹시 요즘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련해서 예전 역사와 함께 짚어주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의 근현대사를 열심히 파고 있는 울산 노동역사관 사무국장 배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리박스쿨 그 소식 듣고 좀 광분하셨죠? 뭐 광분보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 리박스쿨이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 여론 조작을 한다. 거기 때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뭐 그 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신 거는 리박스쿨이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 그리고 이 돌봄 교실이 확대된 늘봄 교실,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극우적인 이런 역사관, 그리고 그런 역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에 이제 방과후 교사나 돌봄 교실 교사로서 들어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극우 성향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게 이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박스쿨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리박스쿨의 리와 박 이거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가 지금도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첫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제가 오전에 리박스쿨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리박스쿨 적혀 있는 곳에 이제 왼쪽 상단 그 왼쪽이죠. 위에 보면 왼쪽에 서 있는 나와 있는 인물이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리박스쿨의 쿨자 옆에 있는 게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사상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 뭐 NGO 단체다, 뭐 사회단체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한 사회단체가 아니더라라는 게 이번에 뉴스타파 그 조사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2020년에 이제 일기 회원을 모집한 건데 주니어 역사 교실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상단에 박정희의 모습, 그 이승만의 모습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 우리가 보통 독재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육의 내용도 이상하더라. 교육의 내용에 대한민국을 세운 대통령 이승만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친일했던 행적들을 뭐 뽀개겠다. 그리고 박정희가 독재인데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뽀개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계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뤄왔던 기본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라고 대상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8개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서울에서 시작했고 2021년에는 인천에서 진행됐고, 또 이런 사업에 그 교육부나 아니면 서울시, 다른 그 여러 그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의혹들이 현재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리박스쿨이면 이승만, 박정희인데 박정희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승만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네요. 예, 되게 이제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실제로 재밌는 것은 이번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친일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친일파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승만이 사실은 친일파들의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들에 관련된 친일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면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실제로 거기에 있는 강사가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실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다니다가 일본 육사로 편입해서 그 만주 관동군으로 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사료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사실 이 부분은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던 것을 면죄부를 주는 교육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독립기념관 관장인 김현석 관장이 작년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즈음에서 드러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박정희는 사실상 친일파로 보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대놓고 친일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친일이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줬던 과정이 있는데 그런 활동을 이미 이 리박스쿨은 2020년부터 누구?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더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주니어 역사교실 2기 이게 1920년도부터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예, 이제 주니어 역사교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왔고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독점으로 보도한 영상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언들, 친일파에 대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어떤 질곡이 있었는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친일 행위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는 방식, 무엇이 정의로운지 관련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강의 강사로 보시면 제2의 이승만 박정희를 꿈꾼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독재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이 두 인물을 꿈꾸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아이들은 독립운동에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그런 과정에 감옥에 갇히고 그 학업이 중단되고 모진고초를 겪었던 또 뭐 전국적뿐만 아니라 울산에도 수많은 그렇게 소년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의 그랬던 숭고했던 활동에 먹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리박스쿨 보면서 이번에 울산저널 독자들에게 또 울산저널 TV 구독자분들에게 사실 일제강점기 소년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울산저널에 이미 그 일제와 소년운동 관련해서 기고를 여러 편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시리즈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네. 앞서서, 그 언양에 우리 이병길 선생님이 한 차례 울산의 소년운동을 다뤘던 바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울산의 동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구죠.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울산의 소년운동에 관련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울산 전체 소년운동을 한 번 더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예. 먼저 소년이 뭔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년이란 말을 누가 처음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년 이광수인가? 소년이 온다. 소파방정원? 소년이란 말을 처음 등장하게 된 거는 1908년에 네. 이제 그 소년회라는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게 돼요. 이게 노년과 대비되는 이제 젊은 사람들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가장 회자되게 된 거는 육당 채남선이 쓴 해에게서 소년에게. 예. 여기서 이제 해는 바다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말로 하면 바다가 소년에게. 그래서 시어를 보면 찰썩찰썩 거리는 이 파도,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역동적인 기운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기상, 국군이 쇠퇴하고 있는 이 조선의 이제 마지막 그 명운이 들인 이 시기에 젊은이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라는 그 연령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이라는 연령대와 지금 이 일제화 시대 때 소년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연령대가 좀 그러니까 다르다. 일제라기보다는 초기의 소년이라는 표현이 쓰였던 건 젊은 세대. 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제 청년까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YMCA. 네. 그래서 기독교 청년회가 이제 국내, 일본을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울산저널에 기고하신 것들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소년회인데 22세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소년이라는 의미는 지금 말하는 아주 소년부터 청년 세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에 대비되는 말.
네. 나이든 기성세대에 대비되는 말로 소년이라는 말을 썼던 거고, 그런 과정에 이제 YMCA, 이제 청년단체가 등장이 되면서 청년과 소년을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관련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지금은 네, 5월 네. 5일이잖아요. 네. 5월의 첫날 어린이날을 삼는 건데, 5월 1일 어린이날을 처음 제안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건 1920년이에요. 이게 그 보물섬이라고 하는 우리는 동화로 잘 알고 있는 소설 있죠. 네. 이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스티븐스라고 얼핏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빛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를 번안 시를 국내에 소개한 겁니다. 개벽 잡지 3호에 이제 소개한 건데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이 다음에 크게 자라서 내 일을 내 맘대로 정명케 되거든. 그렇다 이 몸은 저희와 같이 거리에서 거리로 돌아다니며 집집에 장명 등의 불을 켜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나가 바로 어린이를 뜻하는 거예요. 이 제목에 빛의 파수꾼이 어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어두운 시기잖아요. 1920년이면 네. 이제 국권을 뺏긴 지 이미 10년이 됩니다. 이미 기성세대 중에는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도 많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의 이 나라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천도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던,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방정환 선생 께서 어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존의 소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바로 어린 세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죠. 바로 그 어린 세대에 주목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 소년의 역사와 이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보셨던 어린이날 행사예요. 이 어린이날 주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23년 거쳐서 24년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어린이날 행사에 각 지역에 만들어진 소년 단체들이 자신의 여러 깃발들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거리 행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년의 기상을 바탕으로 여러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소망을 품은 해방구가 그 날에는 벌어지는 거죠. 소파방정환 선생과 사실 울산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한 사파를 하나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울산교육청에서 만든 거예요. 2019년에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주년 사업을 할 때 울산의 소년운동, 특히 언양 지역의 학생들,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가 풀 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잡지에 실었던, 내가 언양에서 만났던 소년의 친구들의 그 모습을 전달하면서부터입니다. 저기 보시면 앞에 중정모를 써고 계신 분이 방정환 선생이에요. 새벽 5시입니다. 5시에 12살 정도 된 어리고 약한 소년이 나팔을 붑니다. 그럼 나팔 소리에 맞춰서 언양 지역의 소녀들, 어린이들이 그 운동장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체조를 하고 쭉 마을을 행진하면서 움직입니다. 역동을. 날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빠짐없이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방에 누워있을 수는 없구나. 이 마을 전체가 깨어나는 거를 바로 이 언양의 어린이들이 하는 이 그러니까 아침 모임이죠. 조기회에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25년에 어린이 주간 행사, 잡지의 주간의 자격으로 울산에 왔어요. 울산에 와서, 소년운동에 대한 강연과 함께, 울산의 전체 어린이들이 동화를 구현하는 대회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을 하고 난 다음에, 언양에서 머물면서 하룻밤 자고,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를 돌아가서 그해 9월 달에 어린이 잡지에 본인이 게재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만큼 울산의 소년들의 기상이
남달랐다. 방정환 선생님이 감탄할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년운동은 되게 가열찼어요. 우리가 아시는 1919년 울산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이 딱 세 군데서 벌어지잖아요. 네. 첫 번째가 언양입니다. 1919년 4월 2일. 그리고 두 번째가 4월 4일과 5일 병영에서 벌어지는데 4월 4일 첫 시작이 지금의 병영초등학교, 그 당시는 일신학교라는 이름을 썼어요.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하는 민족 사립학교입니다. 그 운동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대열에 섰던 것이 바로 일신학교의 어린이들이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이 거리에 만세를 외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배들, 병영 비밀 청년이 준비했던 태극기가 나눠지는 걸 들고 함께 거리를 누볐던 거죠. 병영의 아이들은 바로 그 뒤에 바로 병영 만세운동 이후에 청년으로 자라면서 병영 청년의 근간이 되고 병영 소년운동이 울산의 소년운동의 한 축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동구 지역인데 동구에는 1920년에 새롭게 다시 문을 연 사립 보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사립 보성학교를 중심으로 거기에는 그냥 일반 낮에 여는 보성학교 말고도 저녁에 노동야학, 그리고 2024년부터는 여성야학까지 전체 그 공간이 이 지역사회, 동구 사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2년에 각 지역 소년회 중에 제일 빨리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불교 소년회, 기독교 소년회, 천도교 소년회처럼 네. 종교단체에서 만든 소년회가 있다가 지역 단위로 만든 소년회는 동구 동면 소년회가 제일 빨랐던 겁니다. 근데 이 소년회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잠깐 질문. 그 울산의 만세운동 세 군데 중에 병영, 예. 그리고 그 전에 언양, 그리고 남창이 있잖아요. 남창이죠. 남창은 4월 8일 날. 남창도 소년들이 주도했나요? 남창은 사실은 이제 유림에서 주도했는데 유림에 이제 이재락 선생이 사실은 이제 그 3월 1일 고종의 인사에 맞춰서 그 탑골공원과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경성 일대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울산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 학성 이씨들, 네. 그 학성 이씨 서면파 사람들에게 그걸 회람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수락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준비하게 돼서 이제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네. 남창장이 8일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남창장에 모인 뭐 울산 사람뿐만 아니라 밑에 기장이나 정관 사람들,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남창 만세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동면의 소년운동인데 네. 동면 소년운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생겨요. 자료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만들어진 적호 소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호 소년이면 붉은 호랑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붉은 호랑이에요. 이거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그렇죠. 남다르죠. 네. 적호입니다. 붉은 호랑입니다. 사실은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네. 사실은 이제 적기, 이 적색이라는 게 뭔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혁명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했어요. 1925년 정도를 거치면 26년에 이르면 그 한반도 내에 독립운동의 주류로 사회주의 운동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26년 6월 10일에 벌어진, 내일이 6월 10일이네요. 60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 학생들 역시도 바로 그 조선공산당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울산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존의 소년단체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청년단체는 5월 1일 날 새롭게 결성했다 해서 5월 청년동맹으로 바꾸고 1926년 5월 9일에 보성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성학교에서 기존의 동명소년회 총회를 열어서 적호 소년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소년회 총회를 하면서 소년회가 총회 이후에 동면 지역을 전체 지방 발전을 목적으로
쭉 순회한다란 내용이에요. 순회하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소인극, 어린이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네. 연극을 펼치는데, 연극을 펼칠 때 보시면 연극의 주제가 노동자의 죽음이야. 죽음, 죽엄 돼 있죠. 바로 방어진에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그 밑에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그 참상을 폭로하는 연극을 펼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1926년에 이런 연극을 했다니까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거기에 강연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분기점에 있는 소년에 관련된 소년의 뜻을 유의하라! 라는 이야기를 성세빈 선생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립성을 촉진하라! 장인두 선생이 알립니다. 뭐냐면, 이 소년의 주요 활동이 이제 소년들이 바로 우리 동면 지역 주민들 중에, 이런 사회적인 의미와 이런 내용을 담은 거를 전파해야 되겠다.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한 것 중에 문맹 퇴치 운동이라는 걸 진행해요. 네. 그것도 되게 주목할 부분인데, 조선총독부에 이제 지금 우리가 통계청이 전체, 정기적으로, 국민 전체 통계를 내잖아요. 국민 인구 총조사 이런 걸 합니다. 네. 이거를 일본 애들은 국세조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구조사라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국세조사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인구조사에 보면 우리 조선인들의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70%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30%는 글을 읽을 수 없는 거야. 뭐 일본어든 한국어든 어떤 글도 읽을 수 없는 숫자가 70%를 넘는 거야. 그리고 경남 지역은 특히나 더 높아요. 꼴찌에서 세 번째야. 전체 80% 이상이 까막눈입니다. 문맹이에요. 그 이유는 공립학교가 적게 지어져서 우리 학령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동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소년 아동 노동으로 내몰려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위한 뭐 노동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낮에는 일하더라도 밤에라도 와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야학을 운영하는 것 더불어 문맹 퇴치를 위한 이외 우리 말을 깨닫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고, 그게 우리 민족이 강해지는 첫 번째 길이다. 그래서 동구 전역을 돕니다. 지금의 남목부터 네. 방어지까지 전체를 순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일본 경찰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울산 소년동맹이란 동면지부라는 걸 만들어서 소년단체를 더 키웠단 말이야. 키운 시점에 벌어졌던 게 7월 달에, 그 한 해를 입은 거예요. 재해를 당한 거야. 뭐 풍수재해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재해를 당한 우리 인민들을 구제하는 행상을 하겠다. 돈을 모아서 함께 나누겠다. 라고는 빈민구제 사업도 벌어요. 그런데 그것도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하겠어요? 일제가. 당연히 일본 경찰이 그런 행진을 허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상을 허가하지 않는 겁니다. 소년 운동에 대해서 일본은 끊임없이 경계했던 거예요. 그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초기에 어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독립운동의 탄압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중반을 거쳐서 193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 전방위로 펼칠 때 소년운동도 일제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걸 놔뒀거든. 근데 뒤로 갈수록 이걸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소년운동을 지도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소년운동 자체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 그 방어진 쪽은 일본 사람들이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는 식민지 신도시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됐을 테고, 일본인들이 많을 때 한 7,000명 정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일산 해수욕장 있고 하는 그 일산진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사람들 훨씬 좀 약간 뭔가 위화감이 생길 정도의 격차가 있었겠죠. 원래 이제 방어지는, 그러니까 조선인이 한 30가구 정도 살았어요. 조선인 네. 숫자가 뭐 50명, 한 70명 정도 내외가 있던 곳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합니다. 일본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왜냐하면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면 민간인들이 가야 돼. 그리고 일본의 식량난도 해결하고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어촌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일제가 이 나라를 뺏기 전, 외교권을 강탈하기 전에 일본의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한반도 전역에 바닷가를 쭉 돌면서 수산지라는 이름으로 전체 조사를 이미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중에 일본인 이주도시의 적합지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울산의 방어진이었고, 울산의 방어진은 1910년 이후 일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서 뭐 호적을 넘어서 전체 실제 거주했던 일본의 숫자가 많을 때는 7,000명 이상으로 보고 그 밑에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의 숫자는 한 25,000명까지 늘지 않았을까. 울산 전체 인구가 11만 명일 때 당시 일본 엽서를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인들도 이주해 왔으니까 자기들 자녀들을 가르칠 학교가 필요했잖아요. 예. 그게 방어진 심상보통학교인가? 이제 일본인들은 일본인들만 다닐 수 있는, 일본인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게 심상소학교입니다. 그 심상소학교고, 울산에 7군데 심상소학교가 있어요. 일본인 학교입니다. 언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의 지금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에는 지금 양사초등학교가 네. 울산 심상소학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진에는 방어진 심상소학교, 장생포 심상소학교, 서생포 심상소학교, 이런 식으로 심상소학교가 쭉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이건 재미있는 건데, 뭐 이야기가 옆으로 튈 수 있지만, 심상소학교를 하나로 합쳐요. 합치게 되면서 이제 그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쓰게 된단 말이야. 4차, 일제 4차 교육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울산 보통학교, 그 다음에 울산 소학교로 있던 게 국민학교 이름을 바뀌는 과정에 울산의 중심이었던 울산 보통학교가 우리 조선인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야. 거기가 울산 이름을 뺏겨. 울산 국민학교는 일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태화라는 이름으로 격화되는 거야. 울산을 뺏기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올해가 해방하고 8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6년에 다시 울산 이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자님이 다녔던 제가 울산 초등학교 역사입니다. 다녔는데 우리 모친도 다녔고 그 윗대도 다녔는데 옛날에 태화학교였다 아이가 이렇게. 네, 그게 일본인 학교에 울산이라는 대표 이름을 빼앗겼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년운동에서는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조선에게 닿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교육에 대한 탄압되는 거, 그리고 그런 소년들의 운동에 대한 탄압하는 것까지 불만이 누적되는 거죠. 그런데 일제가 이런 소년운동을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어린이날 행사마저도 관별 행사를 바꾸는 게 1933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바로 울산 전역의 소년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35년을 거치면서는 거의 밑바닥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그 벌어진 사건이 1935년 5월 1일 날 벌어졌던 바로 방어진에 적색 전단이 붙게 되는데 그 전단의 내용이 방어진의 무산자 노동자들인 거죠.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경문이 쭉 배치되는 거예요. 이 경문이 배치되자 이 경문을 만든 게 누구냐? 일본이 최대의 이런 불온한 단체가 있다. 적색 비밀 결사 단체가 있다. 일망타진하겠다. 대구에서도 경찰이 오고 부산에도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동안 울산 전역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울산 동구 지역의 소년들이 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어린아이들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소년동맹의 간부들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최대 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울산 지역의 대중운동은 거의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뒤로는 모든 운동이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걸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겁니다. 울산 적색 노조 사건, 울산 독세 사건, 울산 적색 비사 사건 여러 이름을 씁니다. 저기 보면 맨 마지막 제목에 소아 5명까지 검거돼 있죠. 어린이들 5명까지 울산 경찰서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벌어졌던 울산 지역에 일제에 항거했던 사건들은 다 이 비밀 조직이 한 거다. 일망타진하겠다. 이들이 울산에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 언양의 소년운동부터 시작해서 지역 지도자였던 이동계, 그리고 뭐 박두복 선생, 그리고 서생의 임의동 선생, 이렇게 주요한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울산의 사회운동은 모두 지하로 침잠하게 된다. 그 뒤에 벌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중일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일제가 진주만 미군 기지를 폭격하며 시작하는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면서는 그 즈음의 모든 교육은 이제 일본이 진행했던 야 너희와 황국 신민, 너희들은 황제 폐하의 신민이다. 국민이 아니에요. 너희는 신하된 백성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기 전에 묵도를 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왕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참배를 지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학교 수업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씨 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책이 벌이게 되는 거죠. 지금 리박스쿨이 바로 그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일본 제국 세력들이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소년들이 독립운동에 나섰 때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고 취조하고 조사했던 바로 그런 탄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리박스쿨이 그렇게 진행했던 친일파의 면죄부를 주고 또 친일파 출신 독재자를 본받자라고 하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통탄할 일이다. 더군다나 이게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예산이 뭐 조 단위로 편성돼 점점 있더라고요. 커지는 거죠. 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보도가 그 교육부의 사실은 교육 자문위원회 있다고 하잖아요. 리박스쿨의 대표였던 손양숙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또한 그래서 교육부의 그 정책자문위원은 빠르게 해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드러난 게 서울시의 NGO를 지원하는 기금을 이 단체가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리박스쿨에 바로 역사교실이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대전에서는 리박스쿨은 아니지만 비슷한 뉴라이트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가 나왔느냐, 교육부가 이거 관련돼서 6월 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다 라고 밝힌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거 정권에 관련돼서 어느 정권이냐를 넘어서는 문제를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정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던, 옳지 않은 것에 거절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 그것을 퇴색하게 만들고 그것을 땅바닥에 쳐받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밝혀진 만큼 단죄를 해야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의 바로 목전에 나와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역사 전쟁, 그러니까 옛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이 세력들이 뭐 얼마 전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울산에서 정말 피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뭐 이런 단체, 뭐 제가 있지만 울산광역시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그다음 새롭게 지금 울산 시장 이름 뭐죠? 시장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제가 이제 네. 사실은 그 부분을 네. 오늘 이제 중심 주제는 아니니까 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20대 사실 정확한 조사는 더 나와야 되겠죠. 지난번 대선 출구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대의 지지 성향이라는 게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구구적인 그런 이론에 경도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의 이제 지표니까 조금 보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20대로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10대 아니에요.
다른 10대에서는 그게 더 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목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20대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 10대도 구구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갈라치기나 혐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노출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리박스쿨 대표 인터뷰인가 내용에 보니까 5년에서 7년만 지나면 이 어린이들이 투표권이 생긴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 목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죠. 사실은 아이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 방송에서 봐서 아이들이 아주 이상한 집회 가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저희가 방송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은 뭐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예정돼 있으니 거기에서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정확히 팩트고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여론 조작보다 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사실 이제 새롭게 바뀐 정부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네. 많을 건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정한 민주주의, 뭐 진정한 시민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어릴 때부터 커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기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니 그럴 수 있는 토대가 쌓이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길게 하지 않았나요? 너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끊고 앞으로 예. 관련해서 리박스쿨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도 역사 관련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놓여 있는 현안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을 포함한 근현대사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우리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처럼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그런 지혜들, 그런 교훈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야 환영입니다. 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은 꼭 모셔서 2주에 한 번씩요? 네. 오. 2주에 한 번씩은 꼭 모셔서 울산과 관련한 뭐 이런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최전방이었거든요. 가깝잖아. 제가 이렇게 180k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일본 본토하고.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2주에 한 번씩은 꼭 모셔서 뭔가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관련해서 소년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성학교를 만들었던 그분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런 그 리박스쿨 같은 걸로 더럽혀지고 있는 이걸 그냥 묵과하고 간과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